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이 올해 1월 1일 날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첫 행보로 과학기술 전당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테이프를 딱 끄었더라고요. 북한은 과학기술이 만만치 않다. 그 기술을 우리가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윈윈이 된다라는 게 강박돼 있잖아요. 공식 선언합니까 오늘? 오늘 알고 그런 생각이 했어요? 원래부터? 강박은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북한의 과학기술 만만치 않다. 저것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남북 경협을 활용할 근데 것이냐. 그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저처럼 이제 과학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과학기술하면 최첨단만 봐요. 근데 과학기술 활동의 한 10%가 안 되는 게 최첨단입니다. 보통은 맞죠. 유지보수 90% 이상 산업적으로. 과학기술 나와서 다 산업으로 가잖아요. 산업적으로. 가서 공장 기계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설비를 바꿔내고 그런 것들이 더 커요. 그래서 유지보수 과학기술과 그래서 첨단을 돌파하는 그런 연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과학기술을 키워야 하면 이제 노벨상을 딱 꽂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자들을 키울 생각 안 하고 10명만 선택해. 정말 특출한 이런 사람들한테 100억을 몰아주는 겁니다. 어차피 100억밖에 없는데 1억씩 100명한테 줘봐야 안 되니까 그냥 100억을 몰아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략인데 그렇게 해서 연구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발달을 해요. 근데 북은 그런 것도 하려고는 하지만은 그건 조금 약해요. 성과가 나오는 게. 과학기술은 산업 현장에 있죠. 현장에 다 있죠. 그래서 저는 논문에서 이제 과학 연구 활동하고 기술 지원 활동을 구분했는데 이 기술 지원 활동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으면서 기술들이 많다. 독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만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시스템이기도 하고 북한 체제 고유의 과학기술. 현장에는 공장에 기업소 있는 기술. 이 과학이 다 현장에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굉장하다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아이폰하고 그 갤럭시를 보면은 어느 게 기술이 더 좋으냐 지금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샤오미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샤오미한테 사람이 돈을 줘요. 왜냐하면 아주 자잘하게 변화가 되어 있고 사람들의 그 수요에 반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첨단 기계를 들고 오면은 생산이 잘 될까요? 아니요. 그 현장 사람들하고 이게 딱 맞아야 손발이 맞아야 이게 잘 되지 않습니까? 좋은 기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컴퓨터 좋은 거 사준다고 해서 공짜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방법은 맞아야 되는 거지. 이 이야기에 이제 전제가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북한 시각에 있어서는 북한은 워낙 헐벗고 굶주리고 허접하고 정말 찌질한 말도 안 되는 몇십 년 상종 못할 이런 애들인데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가치가 있고 쓸만한 기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생소할 거예요. 근데 돈이 되는 산업적 가치가 있는 매우 실용화할 수 있는 산업적 경제적 관점에서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남측의 자본과 실제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면은 우리 토대는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경협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기존에 뭐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 노동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거는 이미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더 이상 큰 적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남북 이제 요즘 필요하다.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떤 겁니까? 바꿔서 예. 그러니까 남쪽의 자본, 북한의 기술, 남쪽의 마케팅 능력, 북한의 자원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만 볼 게 아니라 북한에 가지고 있는 실용 기술을 제품화되어 있는 단계까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평가하고 재생산할 수 있게 처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대면서 그다음에 마케팅 능력이죠. 북은 아무리 좋아도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북에다 투자를 상을 못 하니까. 북에 투자해가지고 생산을 막 늘려서 그걸 가지고 와서 판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이거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많이 까지 마. 예를 들면 한 개만 일단까지. 그일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얘기 말고 옛날 얘기를 할게요. 스위스에 보면은 정밀 기계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그 기계를 남쪽 기업에서 사가고 북쪽 기업에서 사가요. 근데 그 스위스 사람들의 얘기가 남쪽 사람들 사가도 계속 전화 온다. 뭐라고? 사간다. 오라고. 왜? 공장 장난인 거 못 한다는데 북한 사람들 올 때 사갈 때 사람이 파견이 돼서 와서 계속 물어봐요. 처음에 막 물어보더만 가면 연락이 없다는 거죠. 사기 전에 물어본다. 사면서 다 물어보고 예. 집에 가서는 저끼리 뚝딱뚝딱 만들고 있고 우리는 사가는데 계속 귀찮게 하는 거죠. 처음에 귀찮게 하느냐 나중에 귀찮게 하느냐 자기들은 귀찮은 정도의 합은 일정한 거죠. 일정량의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데 근데 북은 가가지고 우선 기계를 파악해서 오는 거죠. 예. 남쪽은 어쨌든 맨날 리소스를 외부로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때그때 갖다 쓰면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북한 애들한테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짜라고 하면은
우리하고 다르게 얘들은 처음부터 그냥 코딩을 합니다. 1열, 2열 해서 막 프로그램 쫙 짜가지고 암기를 거기서 쫙 짜 나가는데 우리는 이거는 뭐더라? 해서 무슨 만들어져 있는 컴포넌트를 하나 뭐 이런 아웃소싱도 다 모아보죠. 들고 오고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꽤 깊어요. 그게 이제 북에서 자립 경제로 가죠. 자력 경생. 외부에서 만든 외국 사람이 한 걸 들고 오면은 자력이 아니냐? 아니요,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외부에서 들고 오더라도 네가 다 배워서 오면은 이게 우리 거다. 예. 이렇게 이게요. 바뀝니다. 이 과학기술 전통은 사실은 저 체제가 초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요.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뭐 수폭정신 나왔던 것. 사실은 쟤네들 역사 속에 보면은 김책이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소위 말하는 그 국제 기관총 있죠. 예. 그거 만들었던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만들었던 역사를 가지고 수포까지 간다 이 이야기 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당시에 어떤 논리였냐? 그냥 중국, 러시아 가지고 소련 가지고 싸우자. 근데 사실은 쟤네들 그 위에서 무조건 자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사실은 전 산업 분야에 다 왜 뭐 정산리 방식이다, 천리마 방식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의 모델을 전부가 시켜버리는 거예요. 과학기술에서 자력경제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간단치 않죠. 문화가 됐다는 거죠.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쟤네들의 기술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평가를 하는 게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이제 저 중국 쪽에 가 계셨는데 일제시기 때 그때 독립군을 만나면 행색이 정말 초라한데 눈빛이 형형하더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북한 사람 정말 흐름하잖아요. 북에서 그 공사 현장을 가면 삽질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것도 줄 묶어 가지고 이게 당기는 그런 삽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못 믿던데 이 북은 굉장히 이게 불균형이 심한 나라죠. 한쪽 이쪽과 저쪽이 소통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보고 전부 다 일반화시키를 계속 하는 거죠. 일반의 어류. 네, 실제로 일반화에 전형적으로 빠져 있는 거죠. 뭐 기초 과학이라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화되어서 특히 군수 기술을 민수 기술 바꿀 수 있는 이런 지점에 있는 기술들은 매우 많을 것이다. 우리도 사실은 이제 파악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남북 게임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한 뭔가 고민들이 된다라면은 우리의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수준의 남북 경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셨던 게 더 진척을 시켜보면 남쪽의 자본이 북쪽의 현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하건 뭐 합작을 하건 네. 그래서 네. 북쪽에서 생산을 하고 북쪽에 생산해야 되고 남쪽에 생산해도 되겠죠. 마케팅 그러니까 기술을 하고 활용한다는 거죠. 기술. 기술을- 뭐든지 예. 네. 아주 기술을 그렇게 로열티를 주면 되니까. 기술을 상업화한다는 건 어떻게 남쪽 입장에서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가 상업화에 좋은지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나중인데 적어도 지금까지 관심 두지 않았던 북쪽의 기술. 를 신경 쓰자. 저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앞으로 이게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북쪽은 수십 년 동안 에너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장비, 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을 거다. 최근에는 뭐 지열 생산을 위한 어떤 그 뭐 모터라든가 뭐 이게 생산했던데 그런 것들 같은 거를 좀 가져오면 저는 그런 거는 경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13년, 14년, 15, 16년 올해 신년사까지 사실 북측이 가장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애를 쓰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자기들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만 하는 당이고 비용이 얼마 들어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하는 기술인데 이게 상품화되려면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고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면 이쪽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상용화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원래 오늘 그 남북 경협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뭐 오이사 조치네 뭐 금강산 관광 뭐 재개네 이런 문제 입 아프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관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남북 경협,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를 보자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북 경협 슈퍼도 다른 차원에서 지금 봤잖아요. 예, 남북 경협도 1, 2차 산업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점프를 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뭐 그것도 되고 북의 기술도 썰만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진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게 이런 거죠. 북한 앞으로 인공위성 계속 쏠 거란 말입니다. 인공위성 계속 쏠 거란 말입니다. 예? 쏠 수밖에 없잖아요. 5월 전에 쏠 거야. 북측은 왜 인공위성을 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인공위성이랑 말조차 잘 안 붙이고 그냥 장거리 로켓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호전성과 도발성으로만 계속 몰아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북측은 인공위성을 상업적 관점, 산업적 관점에서 본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국내 산업, 농업이라든가 막 기본 그것도 있겠지만은 해외 수출 산업으로서 인공위성 사업은 굉장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부가가치. 지난해 적도 기니가 국가통신망 전체를 북측한테 맡겼죠. 3천억 달러 수주를 네네네. 했죠. 그건 뭐냐면 위성체계라든가 독자적인 6, 7개 올려가지고 국가 독자적인 위성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통신망상을 못해요. 그럼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 이거지. 전혀 생뚱맞게 북측이 무슨 위성을 통신을 그다 미국하고 무슨 걔들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걸 너무 모르니까. 우리는 북측이 인공위성을 쏠 때마다 그냥 장거리 로켓 쏠다고 계속 제재만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순한 비교인데 나로호를 3번 만에 쏴가지고 올렸잖아. 그거 다 러시아 기술이었잖아요. 그 엄청난 돈 주고 계속 원천 기술 받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남과 북이 협력하면은 모양 자체가 이 발상 자체가 정말 도발적인 건가? 북측이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네. 우리가 올리고 같이 윈윈하고 이게 사실 남과 북의 평화가 가져다 줄 엄청난 실익들이라는 것이죠. 아주 작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 산업기술적 관점에서 막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딱 만나가지고 평화적 관점에서 폭발하는 민족 경제 거기 있다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북을 제대로만 안다라면은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쟤들이 정말 허접한 줄 알았더니만 정말 허접하지 않은 분야가 너무 많네라고 알게 된다라면은 하자 그러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또 국민들 모르잖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국가적 진짜 차원의 일이 아닙니까 이거? 잠깐만 발상만 바꾸면 그죠? 그렇죠. 네. 잠깐에 그냥 살짝만 들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합시다. 수소 시험 하자마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표하셔가지고 걱정이죠. 네. 제재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근데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제재가 나올지 저 제재가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감당 안 되는 제재로 간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 등에 다시 타게 되는 경우 못 뛰어내리는 상황으로 간다라면 위기가 오겠죠. 근데 결국 이거 제가 보기에 어떤 제재를 지금 할 수 있는 제재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없어. 작년에 왜 원래 이제 안보리 결의안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면 자동으로 추가 제재에 들어간다는 트리거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고 그래서 추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추가 제재 결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재위원회가 열렸는데 어떤 나라도 보고서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추가 제재하겠다라고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심지어 미국도.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한번 봅시다. 러시아가 저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중국은 뭐라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네들의 관계니까요. 나름 우호적인 관계 있죠. 중국이 북한한테 너네들 수폭 왜 했어? 라고 얘기하면 야 니들도 갖고 있잖아. 우리는 왜 못 갖고 있냐? 그러면 중국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미국만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IAEA 협정이라든가 늘 저는 이야기하는 자주국가의 주권국가의 자유적 뭐 저거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라고 계속 그냥 비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가용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나가 보세요. 또 조용해질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늘 그랬으니까. 그러게요. 지금까 3차 핵실험하고 뭐 장거리 로켓 막 쏘았는데 어떤 제재를 가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봤냐 이거지. 정말 막 제재가 정말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글쎄요. 이미 실효성 있는 제재들은 예전에 이미 다 취했거든. 경제적 병제라든가 모든 이미 다 취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효과 있는 제재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멘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멘트를 날려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좌관이 돼가지고 청와대 보좌관으로 이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이야기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안정적 관리. 결국 모든 가치는 국민 행복을 위한 평화잖아요. 평화. 모든 가치는 평화잖아. 이 평화를 저해하는 북측의 수도권은 적절치 않다. 규탄할 수 있겠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평화를 지키겠다 내가. 안정적 관리하겠다. 주변 국가들하고 공조를 취해서 안정적 관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이후에 후속 조치. 평화를 위해서 뭐 회담의 테이블을 끌고 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후속 조치 있을 수 있겠죠. 이 평화를 얘기하지 않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다. 어떤 대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전쟁 아니잖아. 군사적 제재? 전쟁이잖아. 경제 제재 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남아 있는 건 오로지 하나거든. 배성공단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정말 헌법적 가치를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죠. 대통령의 기본 고유 복무의 기본 임무 평화 이 한반도의 평화 엄혹한 질서 속에서 평화를 계속 지켜가겠다. 이 평화를 흐트러뜨리는 어떤 행위도 난 다 반대한다. 라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 포석을 깔아놔야지만 이후에 어떤 액션들도 다 합리적인 자기 논리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말이면 내가 정말 주도한다라면은 대통령께서 만나자. 나오라. 내가 직접 나서겠다. 아니 뭐 누굴 김정은 전 위원장 뭐 만납시다. 판문점도 좋고 개성도 좋다. 서울 내가 갈게. 만나서 일단 왜 수폭이 됐어? 막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수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과연 그럴 수 있는 발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평화를 이야기하면 만나야죠. 그 모든 걸 차단해서 그냥 나쁘다라고만 계속 손가락질한다? 메아리가 없잖아.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대통령이라든가 정치 권력이나 정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위기를 평화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계기를 그럼요. 살려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도 많잖아. 만나자 그래야 되죠. 그냥 만나지 않고 계속 나쁜 놈 그래 봐야 아무런 내 혼자만 이야기잖아. 북측이 원래 나쁘다고 나빴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도 없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올해 되겠죠. 하여튼 지금 이 수호탄 시험도 계기가 뭐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올해로 보면 중요하게 또 북시에 5월 그 당대가 있단 말이죠. 네. 당대에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계기일 수도 있고 그거를 앞두고 북시에서 여러 가지 아까 뭐 인공위성 뭐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움직이는 정치 일정들이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7차 당대회 그 잠깐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거든요. 35년 만에 80년에 이제 뭐 7차 당대회가 열린다. 엄청 의미 부여를 많이들 하죠. 실제로 뭐 그럼 당대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뭐 국가가 당이 안 돌아갔느냐 그건 또 아니고 뭔가 큰 성과를 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결산을 하고 김정은 제1인장 체제를 뭐 위원장 올린다라든가 뭐 이런 역할들 한번 이렇게 뭐 당대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물론 당대회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5월달에 그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올해를 당대회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자 이랬거든요. 지난해 예를 들어서 조선 노동당 당창건 70주년에 점해가지고 뭐 전변에 뭐 만들자라고 막 또 붐을 했단 말입니다. 원래는 당대회를 공식에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그 전후에 올 1월 이 수폭처럼 여러 많은 꼭 군사적이든 뭐든 내지는 뭐 여러 뭐죠 이렇게 뭐 대토목 공사든 뭐든 에너지든 그런 여러 많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김정은 체제가 실질적으로 완벽한 출발을 새로운 수준에서 도약하는 그런 걸 선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게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쟤네들 태도 내지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우리 7차 당대회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 규약을 보면은 당대회 안 해도 당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 없거든요. 대표자 대회 네, 대표자 회의도 할 수 있고 기본은 이제 중앙위원회가 이걸 다 위임 받아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만 계속해도 상관은 없는 건데 당대회를 해야 지난 당대회에서 결정 사항들을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수준이 레벨이 매듭을 같으니까. 한번 짓는 거지. 네, 그래서 6차 당대회의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한번 쭉 평가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 전에 80년에 6차 당대회 했을 때 그 83년인가에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차 당대에서 내걸었던 그 10대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일정 정도 달성한 다음에 7차 당대회를 그렇죠. 열겠다라고 했는데 못했죠. 지금까지 못했다는 건 36년 동안 그거 달성 못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맞는 이야기거든.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열겠다는 건 그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는 또 달성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 열자고 얘기한 게 아니겠는가. 많죠.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년사에서 뭐 앞으로 이제 뭐 최우 승리의 어떤 휘황한
설계도를 냈다.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뭐 강성국가 건설의 어떤 계획 일정표 같은 게 좀 이제 나오지 강성국 않겠나. 선수 최선석을 뭐 열어가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좀 바꾸면 그 전에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저는 역사학자다 보니까 옛날 얘기가 역사학자 맞아? 과학사 역사학자예요. 북한의 과학기술사 역학 대회에도 나가요. 근데 그런데 보면 그 회의 전원 회의나 아까 중앙 회의를 할 때 앞에 기술을 붙입니다. 그래서 4차 당대회를 하고 나면 4기 1차, 4기 5차고 지금 계속 6기라는 거죠. 이 기를 매듭을 짓는 게 하나 있고 이제 새로운 시기. 그래서 북한의 그 연호를 붙이는 거에서 이제 주체 연호를 붙여서 쭉 가는데 또 다른 연호에 해당하는 게 지금 몇 기에 해당하느냐. 네네. 이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의 시대가 마무리되는데 어떤 시대가 마무리되냐를 보면 저번 그 80년 6차 때 뭐 했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후계자로 딱 등장을 했죠. 그때가 김정일 위원장의 구상이 이제 실천될 때거든요. 그 전에 내정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정책을 쫙 전면에 내서서 실천해 나가는 게 이번에 마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맞죠. 예, 돌아가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다 됐든 말든 평가를 하고 요게 이제 김정일 세대의 끝. 그렇다면 이제 완벽한 마무리를 짓고 명실공히한 매듭을 짓고 3년 상도 거친 상황이니까 김정은의 세계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전환의 의미도 있고 3년상이 됐구나. 실제로 이제 뭐 다 매물이 지어야 되고 그만한 경제 사회적인 어떤 저것도 있다고 보고 물론 뭐 나름 에너지라든가 여러 많은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벌써 2012년 등에 13년, 14년, 15년을 거쳤잖아요. 횟수로는 사실 이게 4년째가 그렇죠. 5년째 되는 회의가기 때문에 이제는 제1위원장의 제1자를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직함도 그렇고 그것이 되어야지만이 실제로 김정은 시대의 인적 구성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사실 인민들한테 설계도들을 내놓지 않겠는가. 사실은 지난 3년간 뭐 여러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만은 한번 딱 짚고 새로 간다. 다시 한번 폭발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가지고 가는 게 7차 당대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은 엄청난 성과들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신년사를 관통하는 게 있다면 7차 당대를 기점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양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북이 잘 되면 좋죠. 뭐 경제적으로 평화. 예, 잘 되면 좋고 이 평화도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평화 통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우리 몫인데 일단은 뭐 저는 정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는 뭐 우리 손을 떠나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화 통일 진영에서 만이라도 최대한 지금 이 국면 수소탄 실험에 대한 이 국면에 대한 관점과 좀 잘 가는 게 필요하고 또 올 한해 이 급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주동적으로 평화를 그리고 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니까는 만약에 이 토론을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딱 하나. 여러 많은 남북관계의 분수령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일만 있으면 호들갑 뜨는데 그럴 필요 없다. 뭐 변한 건 전혀 다른 게 없다. 본질적으로 가치가 변한 것도 별로 없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북미 관계를 해소하자는 것이 본질이다. 이 북핵 사태, 북핵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북미 관계 정상화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그 포괄적인 궁극적인 해법이 있다라면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가는 노력들을 같이 하자. 북핵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법을 위해서라도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그 분위기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면 결국 정전협정을 넘어서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모든 해법의 핵심이네 라는 인식들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강원희 박사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고 정리하죠. 네, 아니 뭐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북한의 수폭 이런 건 아까 제가 주장한 바로 따지면 비자금 마련 그리고 원래 이거는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건데 하고 있는 건 원래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물밑은 계속 있었다. 북은 아마 그쪽에서 평화 체제를 위해서 계속 경제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전투적으로 아마 할 거다라는 거고. 속도를 더욱더 내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런 수폭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구닥다리 국가가 아니라 몇몇 곳에서는 그래도 특출나는 게 있는
뭐 그런 쪽으로 보고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겠다.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전화 예복의 계기로 삼아가자. 네. 네. 우리 문경환 기자님 뭐 전 더 할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아, 그 재밌네요. 뭐가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이런 이야기는 막걸리 먹으면서 얘기해야 돼. 그래야 더욱더 신랄한 이야기들, 살아있는 이야기들. 근데 막걸 깨고 나면 이거 편집해야 돼 이러면 곤란. 원래 카메라 찍듯이. 아, 그런데 아까 이제 보니까 예상이 진짜 올해 최소한 5월달까지는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호들갑 떠지 말고 냉정하게 그렇죠. 초점을 잘 맞춰서 가자. 일희일비하지 말자. 네. 아, 그래서 여기다 살짝 얹으면 조만간 저는 책도 내려고. 살짝 얹어서 가려고. 제목이 뭐죠? 나오면 인데 과학기술 북한 읽기 네. 제목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조금 또 더 네. 섹시하게. 아, 과학기술- 저는 역사학자라. 저희가 홍보를 또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요 구성 재밌네. 그래서 저희가 일 생기는 게 무슨 이게 기운이 오면 제안을 드려가지고 다시 방송에 어디 우주에서 기운이 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찍 잡아놓으면 생길 것 같아요. 오, 천임 가문. 저희가 딱 기를 모아서 인공위성 쏠 때쯤 해서 한번 날짜를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죠. 또 인공위성 전문 역사학자시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자 오늘 예언을 했는데 나는. NK투데이 신년 특집 김진양 교수님, 강호재 박사님 두 분 모시고 우리 문경환 기자님과 함께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친일파 후손이 큰 소리치는 나라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건너매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나타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나라 양키놈 양수내죠 쪽팔이 쪽팔려 해 비로소 민족자도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식,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나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